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빠세 초대서 또 오랜만에 또 제가 좋아하는 분을 모시고 또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변곡점이 있을 때마다 촌철살인, 네, 그리고 가장 정확하고 객관적인 시장의 포인트들을 짚어주시는 또 타이밍에 대해서 또 이게 어느 타이밍이고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과거사를 또 빗대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설명해 주시는 부동산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현재 부지런 카페 운영하고 계시고요. 뭐 저희 방송하고는 뭐 빠세클럽도 또 어떻게 보면 제일 큰 형님이시고요. 제가 또 많이 또 늘 도움을 받고 있는 불용 신형강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불용입니다. 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열심히 지금 저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를 아시는 분이 많은데 제가 운영하고 있는 부지런 카페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이제 열심히 홍보 좀 한번 해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부지런이라고 써놓고 가슴에 붙이고 다니시고 등에도 좀 붙이고 다니시고 한번 그 직원들끼리 네. 한번 단체 티를 맞추시면 어떨까요? 아, 그리고 돌아다니라고요? 예. 마침 지금 또 선거 기간이라서 네. 유세차도 요새 좀 많이 있던데. 네, 기호 10번으로 해서 한번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일단 그 서울시장 후보에 출마를 해서 부지런 카페를 알리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러다 당선되면 어떡하죠? 네, 당선되면 좋은 거죠, 뭐. 아, 농담입니다. 네, 아무튼 부지런 카페도 좀 많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도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많아서 그런 이슈들을 좀 불용님과 함께 정리해 보고자 모셨습니다. 최근에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공시지가 상승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뭐 지금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일단은 올해 많이 오른 것들을 알고 있어서 있던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궁금했었나 봐요. 저한테도 막 자문 전화도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작년 대비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많이 올랐죠. 예, 그래서 지금 일단 공시지가 인상에 대해서 좀 일단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총평을 한번 해주세요. 일단 공시지가 인상 많이 올랐다. 그 네.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네네. 자신이 보고 싶은 입장에서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네. 공시지가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일단 전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세금이 좀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는 사실인데 네. 지금 2021년 그 자체로만 보게 되면은요. 저는 공시지가 인상이 시장에 그 누군가가 얘기하는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 진짜요? 네. 영향이 크진 않을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편이죠.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궁금한 게 지금 이제 정부의 입장 중에 하나는 일단은 그 예전에는 실제 그 공시 가격하고 실제 시장의 시가랑 갭이 컸기 때문에 현실화를 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좁힌다라는 그런 취지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좀 세금이 많이 오르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내놓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것들을 기대했던 것 같기도 해요. 실제적으로 해서 지금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 영향이 크지 않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그러면은 이제 이 세금의 부담을 느낀 층들이 물건을 좀 내놓거나 뭐 다주택자든 일주택자든 시장에 물건이 나올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네. 그 세금이 올라가니까 네. 다주택자들이 부담이 돼서 매물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단편적인 그 인과관계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분석하시는 분들 많고 실질적으로 그 기사 타이틀들 보면은 지금 최근에 뭐 매물이 조금 증가하긴 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렇게 엮어가지고 기사를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공시지가 인상과 또는 뭐 예를 들어 하락의 변곡점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니까 네네. 조금 저는 좀 심하게 표현하면 네. 실소를 자아낸다고 할까요? 실소. 약간 그런 생각을 네. 좀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럼 그거 좀 추가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들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시고 계신 게 어떤 특별한 현상이 일어나면 그 현상으로 인해서 인과관계가 이렇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논리를 피시는 거는 저도 뭐 동의를 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자체는요. 지금 말했던 공시지가 인상이라고 하는 하나의 팩트만 요인만 발생돼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 밖에 다양한 요소들이 또 거기에 영향을 주면서 뭐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 매물이 나온다라든지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바로 이전의 모습으로 봤었을 때 부동산 가격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이 증가되기 때문에 팔아야 되나라는 고민과 함께 근데 팔고 난 다음에 더 오르면 못 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생각에서 지금 혼란이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그걸 가지고 떨어질 거니까 팔아라라고 자꾸 지금 압박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고 그렇죠. 또 누군가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저는 공시지가 인상 지금 제가 얼핏 봤는데 그냥 공시지가 그 인상 부분에 대해서 뭐 총 보유세 부담하고 그다음에 종부세 부담하는 사람들 그렇게 나누는 거를 봤더니 평균적으로 1,100, 1,2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 나누기를 했더니. 네네. 그러면 누군가는 엄청나게 부담하고 누군가는 적게 부담하는 상황이 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저는 다주택자들 중에 자기한테 무리하게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정말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보유세 물량들을 나눠봤을 때는 생각보다 많은 보유세 부담이 아닐 텐데 네네. 왜냐하면 제가 아까 1,100, 1,200 얘기했지만 누군가는 1억, 2억 낼 거고 그쵸. 누군가는 뭐 사실상 뭐 100만 원, 200만 원 전후로 내는 사람들이 많을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생각보다 부담되는 사람이 존재할지 몰라도 그 다주택자들 안에는 견뎌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고 돈 벌려고 뛰어든 사람들이 있을 텐데 네. 그런 사람들을 솎아내면 나오는 매도 물량들은 생각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라고 조금 보는 거죠. 네. 더 나아가서 올해는 음. 바로 이전 몇 년간의 상승장이 이어졌기 때문에 제가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던 세금이 너무 많아서 팔아야 되겠다는 사람과 아니면 근데 팔고 보니까 더 오르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그 부담감 때문에 사실상 올해는 일단 한번 버텨보자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보여져요. 그 부분이 물론 내년 가면 또 그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네네. 올해는 그렇게 갈 것이다라고 보고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지난 2006년하고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2006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나요? 그렇죠. 예, 2006년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004년도부터 그냥 시작을 하게 되면 네. 200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규제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규제를 하고 난 다음에 2004년도는 이제 서울 수도권장 같은 경우는 되게 주춤했던 1년 한 해 동안 내내 주춤했던 장이었는데 그 장이 다시 2005년에 접어들면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네네. 그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때 당시 이제 처음으로 종부세 얘기가 나왔고 네네. 그 종부세 얘기가 나오면서 부담을 시키겠다. 다 내년도부터 부담을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그 부분이 2006년도에 부담이 됐죠. 뭐 정확하게 몇 퍼센트인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20% 미만. 뭐 어쨌든 그 전후로 또 지금하고 좀 유사하게 좀 급등 그 공시지가가 올라갔던 모습이었는데요. 네네. 그때는 이번에는 종부세라는 걸 알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종부세라는 걸 처음 겪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진짜 완전히 듣도 보지 못한 세금이 그냥 뚝 그렇죠. 떨어진 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도 많은 분들이 내가 내 집 주고 왜 월세를 내느냐 이런 맞아요, 얘기가 맞아요.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분명한 거는 그러니까 분명하다기보다는 재미있는 현상은 그 부과가 됐던 2006년도의 상승률이 제 기억으로 가장 높았던 시기예요. 오히려 그 종부세가 부과됐던 때가. 네, 되게 높았던 시기거든요. 네. 그 왜 그랬냐라고 저도 이제 돌이켜 보면 물론 저도 그때 지금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단순한 인과관계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게 그때 경험인데 네. 저 역시도 그때 당연히 다주택자가 많으니까 그 부담이 심하면 떨어지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전체 총량 대비 그렇게 다주택자가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 스스로가 간과했던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 보유세를 부담하고 있는 강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상 오르긴 했어요. 근데 많이 오르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담감이 있었으니까 못 올랐겠죠. 근데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그 하반기에 엄청난 급등장이 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에는 비싼 주택을 더 추가로 보유하게 되면 보유세라든지 기타 그 부담감이 크니까 오히려 반대적인 지역 또는 실수요자들도 반대적으로 움직이는 그렇죠. 그런 현상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났고 결국 그 상황이
보유세 부담이 증가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격이 상승하는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 현상이 결국 우리가 어떤 특정 부분 다주택자의 매도라고 하는 특정 부분의 요인에만 천착해서 그렇게 흘러갈 것이라고 보기에는 시장에는 너무 많은 변수들이 많다라는 걸 그때 한번 뼈저리게 느꼈었죠. 일단 과거 2006년도 전후로 있었던 일들을 들이켜보던 건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시장에서 바라는 대로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그렇게 좀 다주택자 물건이 쌓이거나 가격이 인하로 이어지거나 그러긴 조금 어려운 것 같다. 네. 예. 더더구나 며칠 전에 또 이 기사도 한번 봤었는데요. 그 국토부 차관인가요? 그 무슨 뭐 어디 국정조사인가 뭐 어딘가에 나와서 얘기하면서 임대사업자를 폐지했는데 왜 이렇게 집값이 이렇게 변동이 없느냐 했더니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별로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표현 자체가 궁극적으로 결국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매물이 생각보다 전체 매물 대비 적다라고 하는 거를 반증하는 기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끔 저도 이렇게 그분들 이렇게 말에서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씀들을 보면은 그냥 또 아는 상식들은 똑같은데 그것들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그 차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무언가가 있으니까 그거를 전달하는데 논리적으로 하나의 요인을 조금 올려서 얘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또 이렇게 또 얘기하면은 이해가 명쾌한데 블랙박스가 좀 있는데 그건 또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울면서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문제는 그 부분이 결국에는 사실상 뭐 부동산을 요즘에 뭐 좋지 않게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우리 말이 맞네 좋네 이렇게 뭐 따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다만 맞아요. 문제는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만약 그리고 난 다음에 제 말처럼 오른다라고 하면 누가 피해를 볼 거냐라고 하게 되면 정말 더 서민들 맞아요. 집값이 올라가는 상황 또 낮은 곳에 있는 그 지역이 조금 그 외곽에 있는 지역이 그 집값이 오른다. 그러면 그분들이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얘기할 거냐.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냐 도움이 안 되지 않을 것인가 이런 것들 연관했을 때 명쾌하게 서민들이 집 사기 좋은 세상이 올 겁니다. 이런 얘기를 또 안 하시는 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에 대한 권장도 안 하셨지만 조금만 기다리시면 서민들이 더 집 사기 편할 겁니다라는 얘기도 안 해요. 솔직히. 그렇죠. 그냥 공급을 많이 할 겁니다라고만 얘기를 하지. 집 사기도 편한 시기가 오고 뭐 싸질 거라는 얘기도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좀 제일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공시지가 인상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뉴스들이 나왔고 많은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었지만 오늘 부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각보다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매물이 좀 더 쏟아져 나오거나 뭐 이것들 때문에 가격이 인하되거나 여기까지 연결되기에는 조금 과거 시장을 비교해봐도 그렇고 현재 시장만 분석해봐도 그렇고 조금 그렇게 되긴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매물이 나오긴 분명히 나올 거다. 하지만 그게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준 총량에 조금 부족할 것이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또 매물이 가끔 다 금명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건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이 어김없이 그냥 바로 갖고 가시더라고요. 특히 그렇죠. 거기다가 또 올 하반기에 접어들게 되면 물론 지금 요즘에는 전세 가격이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하반기 들어서 진짜 공급 입주 물량이 어떻게 될지 그다음에 뭐 전세 가격은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또 이게 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팩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공시지가 상승만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또 누군가는 그걸 보면서 그럼 조금만 더 버텨볼까? 한두 명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수십 명이 늘어날 수 있고 수백 명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너무 단언적으로 얘기하시는 거 조금 자제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되게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혹시 이 방송 듣고 팔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팔지 말라고 지금 저희가 뭐 팁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생각보다 저희는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했던 것들이고 이 공시가격 때문에 세금 인상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일일이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분들의 사정들을. 그렇죠. 그건 본인들이 결정하시는 것들이고요. 근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이것들에 좀 부담이 느껴서 매물이 좀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금매물, 그러니까 작년 딱 이맘때, 그러니까 작년에 강남이 빠졌었잖아요. 그렇죠. 3월 달부터 6월 때까지 많이 났었어요. 사람들이 그걸 기억 못 하시는데, 진짜 3월, 4월, 5월 때까지요. 진짜 강남구만 많이 났었어요. 그때 아마 좀 세금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분들은 금매물로 던졌던 것들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은 이런 것들을 모르시잖아요. 모르시죠. 근데 예. 조금만 해보셨던 분들은 예. 이 경험이 지난 몇 년간 너무 많이 쌓여왔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옛날 8.2 대책 직후, 그다음에 9.13 대책, 그다음에 12.16 대책, 그다음에 굵직굵직한 것들만 말씀드리는데 7.10 대책, 네. 그 이후에 분명히 다 떨어졌고요. 떨어졌을 때 다 하락의 변곡점, 네. 다 이런 기사들 나왔는데 문제는 그 이후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군가는 그게 오히려 지금이 조정장의 기회다라고 해서 그 물건을 받아가시는 분들이 나왔고 네.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의외로 많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하락의 변곡점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기타 나머지 변수들이 생각보다 하락을 가리키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라는 데서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고 지역 탐방을 매주 가는데 정확히 제가 이제 3월달 전후로 압구정동을 갔었어요. 아마 방송 찾아보시면 있을 테니까 보세요. 그때 이제 그 중개업소 소장님 인터뷰를 하는데 급매물이 하나씩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김없이 누가 사가느냐 물어봤더니 그 단지에 있는 그 거주민들이 있고 그분이 사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분의 자녀가 사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본능적으로 이게 한 1억 5천 한에서 한 3억 정도 금매가 나오는데 금매인 걸 본능적으로 아는데 외부인들은 그 금매 가격도 비싸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을 바로바로 사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다 그 내부에서 소화가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결과론적으로 그때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가격이 정말 싼 가격이 됐어요. 그때 진짜 비싸다고 생각했었던 가격이었었는데 지금 한 12억이 올랐거든요. 그 이후로 좀 대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참 예. 그렇게 단순한 논리로 해결이 예. 되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를 이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 정말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렇게 저희 지역 탐방 갈 때 그때 소장님이 하시던 얘기들이 다 행간일기일 수도 있지만 그때 트렌드들을 반영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잘 좀 귀담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부령님 해주신 말씀대로 좀 준비하고 있다가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조정 물건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좀 실거주 목적이면 뭐 들어가서 살 수도 있는 것들이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슈였던 공시지가 이슈는 이렇게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거 사례, 현재 사례 그리고 이런 것들 비교해 주시니까 한 번에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올해 변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공시가격 인상도 있고 서울시장 선거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3기 신도시 대량 뭐 사전 청약도 있고 공급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많이 몰려 있어 갖고 올 하반기 2021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지금 나오는 통계, 뭐 KB나 그 한국 부동산원 통계를 보면은 이게 좀 상승률이 완화되거나 심지어 마이너스가 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궁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반기 시장 우리가 지금 어떻게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솔직히 하반기 시장을 이렇게 4월이 이제 4월이 이제 얼마 안 남은 3월인데 이거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내용을 듣는 청취자들은 좋겠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은 되게 스트레스를 받긴 해요. 그렇죠. 네. 근데도 불구하고 가능성, 확률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저는 일단은 그 지역적으로 조금 차별화가 되면서 오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시지가 인상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분명히 그 어떤 면에서는 영향을 받는 지역이 그 가격대가 비싼 지역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하락 요인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6월 1일 지나고 나게 되면 물량이 결국 그분들은 못 파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보유세 어차피. 부담하겠다라고 판단하신 분들이에요. 뭐 팔아도 보세금은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그 말은 어차피 그렇게 팔고 난 다음에 세금을 요번에 내는 것보다는 일단 한번 버텨보면 세금은 당장 안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버텨보겠다로 주의로 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사실상 매물은 잠기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강남 같은 경우는 저는 그래서 엄청난 상승장이 올 거다라고 보기보다는 띄엄띄엄 거래는 되는데 그 매물은 그 매물의 잠김으로 인해서 신고가 형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약하나마 상승장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저는 외곽장이 좀 걱정이에요. 그렇죠. 외곽장. 자, 외곽장이 왜 걱정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드렸던 3기 신도시가 LH 사태로 인해서 지금 애매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뭐 시흥광명 신도시 뭐를 폐지한 해 만에 여러 가지 말들은 있지만 중요한 거는 폐지를 안 해도 공급이 단기간 부족이고 폐지를 한다고 하게 되면 더 확실한 공급 부족을
알려주는 효과가 돼서 이거 뭘 어떻게 해도 공급 부족이라는 건 변함이 없는 상황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이 패닉 바잉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네. 이 패닉 바잉 현상은 결국에는 지금 현재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 또는 무주택 서민들 또는 20, 30대, 30, 40대에 해당되는 무주택자들이 될 텐데 이분들이 지난 상승장을 같이 즐겼던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분들이 그렇다면 보유자금이 부족하다. 네. 그러면 그 보유자금이 부족한 자금을 들고 집을 사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결국 그러면은 지금 슬금슬금 서울에서 시작한 내가 사고 싶은 집의 그 포지션이 점차 주변부로 흘러가면서 외곽장까지 번져나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사실상 지금 재미있는 현상이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그 서울에서는 외곽 노도강이 강세를 그렇죠. 보였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경기도의 과천이라든지 또는 뭐 하남이라든지 나름대로 중심, 그 서울에 가깝게 들어올 수 있는 그렇죠, 고양이라든지 네. 이런 지역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는데 네네. 이 흐름이 지금 벌써 슬금슬금 외곽으로 더 퍼지면서 경기도 외곽 지역 네. 그리고 심지어 인천 지역 네. 이렇게 지금 강세장이 확산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이미 지금 현재 상황에 아직 그 기다려볼까 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분들이 패닉 바잉이 나타나게 되면 이분들이 살 수 있는 주택은 한정되어 있다. 그러면 경기도 외곽 지역 또는 인천 지역 같은 지역과 또는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지 않은 곳들이 지역뿐만 아니라 네. 한동안은 중형 아파트만 오르다가 네. 또는 중대형 아파트가 조금 경기도 중심 지역 같은 거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아직 외곽 지역은 좀 그런 거 안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중대형이라든지 네. 더 나아가서 진안장 같은 경우는 중대형이 먼저 오르다 보니까 네. 진안장 후반부에 2006년 후반부부터 2007년에는 네. 그 2007년이 주였는데 소형장의 그 대세장이 오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막 그 솔직히 막 그 좀 저렴한 지역의 소형 아파트들 막 진짜 막 올랐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는 조선왕조 500년 시대고 지금은 다른 시대냐. 근데 제가 볼 때 네. 15년 전 우리의 선배들과 우리는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그분이 저일 수도 있죠. 네, 그렇죠. 저희죠. 사실 저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은 변함이 없을 네. 거다. 네. 그러면 결국 그분들은 네. 여전히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지역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수익률 차원에서는 외곽 지역의 수익률이 되게 높은 시장으로 접어들고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올해는 그 부분이 내년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좀 시기상조라고 하더라도 올 하반기에는 이런 현상들이 좀 더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지금 지역별로 진짜 어떻게 보면 계속 뭐 부르님께서 늘 주장하셨던 뭐 키 맞추기라든지 뭐 갭 벌리기, 갭 메우기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텐데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드라마틱한 상승이 아니라 신고가를 갱신하기 때문에 어차피 비싸니까 못 가는 그런 상황에서 서울 외곽에서 지금 경기도 서울 붙어 있는 지역 또 넘어서 지금 경기도이나 인천의 외곽 지역까지도 좀 퍼지고 있다 그런 말씀이고요. 또 상품적으로도 원래 인기 있던 상품에서 뭐 대형까지 갔다가 또 심지어는 잘 거래가 안 됐던 소형까지도 지금 그런 온기가 퍼질 수도 있다. 예,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지금 이제 하반기 때 이게 지금 뭐 드라마틱한 상승이 나올 적도 생기겠네요. 그럴 가능성도 배제를 못하죠. 그러니까 예. 예전 같은 경우 또 이제 옛날 얘기를 해서 참 고리타분해졌는데 예. 옛날 같은 경우에 그 갑자기 급등장이 왔던 그 패닉 바잉 현상이 나타났던 그 대표적인 현상을 제가 네. 자주 얘기하는 게 판교 분양이었었어요. 판교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 로또는 판교였었고, 네네. 뭐 지금은 이제 분양가 상한제에서 싸게 분양하는 곳, 뭐 얼마 전에 뭐 과처 지정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분들이 많이 기다렸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렸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당첨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를 판교 분양이 끝날 때쯤 많은 분들이 아셨거든요. 진짜 저희 회사 갤럽 다니고 있을 텐데 모든 사람들이 다 판교 분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다 당첨될 줄 알고.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사실상 3기 신도시를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처럼 약간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물론 3기 신도시는 조금 더 뭐 많이 나오고 길게 분양을 네. 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 네. 자, 그랬을 때 판교 분양이 끝났을 때 예전에 그분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패턴을 보게 되면 네. 마침 또 그 시점부터 전세 가격이 또 다시 조금 건드려지기도 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건드려지면서
왠지 이제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끈줄을 다 지푸라기까지 잡고 있었던 그 어떤 줄을 다 놓치고 있는 느낌이 들면서 네. 결국 사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면서 분위기가 급반전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게 이제 급등장이 오는 어떤 그 원동력이 돼버렸고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저는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정부가 정말 실수하지 않아야 돼요. 네. 또 다시 뭔가 잘못된 신호를 던져주게 되면 이거는 패닉바잉 현상이 나타날 소지가 매우 높다. 그럼 이게 지금 판교 분양에서 이제 실망 매물들이 이제 갑자기 이제 패닉바잉 쪽 연결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판교 분양을 산기 신도시 사회청약과 연결이 될까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유사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판교 분양이라는 게 로또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상 판교 분양가 나중에 기억나시겠지만 네. 분양가가 생각보다 낮지 않았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제 기억으로 2000년대 초반에 판교 분양가 평당 800만 원을 하겠다라 했나? 하여튼 그랬던 걸로 700인가 800에 맞아요. 했다고 저도 했었어요. 1,000만 원 안 된다 그랬었어요. 네, 그랬는데 네. 결과론적으로는 그 이상이었거든요. 1,000만 원 중후반대였죠. 네, 그 이상이었고 뭐 중대형은 더 비쌌고. 그렇죠. 2,000만 원 정도. 네, 그러니까 중대형 같은 경우는 그때 유행했던 중대형은 더 비싸고 그러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야 싸게 분양한다더니 분당 가격 구축인 분당 가격하고 비슷하게 분양하네라고 하는 게 결국 상승을 또는 올라간 가격을 용인하네 이런 판단을 하게끔 신호를 잘못 줬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보면 얼마 전에 그 원베일리 분양가 네. 분양가가 사실상 낮게 줄 것처럼 보여졌지만 또 높아졌잖아요. 5,700~800만 원 정도. 네. 됐겠죠? 그리고 네. 지금 뭐 얼마 전에 며칠 전인가요? 제가 대구 쪽 분양가 만천동 힐스테이트 분양가 봤더니 9억이잖아요. 예, 지금 뭐 분양가 그 중도금 안 나오는 가격대까지 갔어요. 네, 9억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이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슬금슬금 분양가는 오르고 있는데 삼기 신도시 분양가를 굉장히 싸게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사실상 판교도 그랬고 지금 슬금슬금 오르고 있는 분양가도 그렇고 그럼 삼기 신도시 분양가가 싸지도 않아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될까? 사실상 좀 두렵다는 거죠. 네. 물론 사정처장 할 때는 가격이 안 나올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 지금 그동안의 사례들이 정부가 했던 어떤 모습들 그다음에 실제 많은 분들이 했던 행동들을 봤었을 때는 네. 신호 잘못 줘버리면 올 하반기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상당히 빠른 패닉바잉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정부가 그거를 갖다 잘 조절을 하게 되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저는 뭐 그것이 맞다 틀리다를 논하기 이전에 무주택자분들은 그냥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냥 주택을 구입하시는 거 편하게 사는 거 얼마나 좋아요. 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죠. 저도 이 의견은 100% 공감합니다. 정부가 실수를 하지 않을 텐데 근데 지금 지난 4년 동안 했던 것들을 보면은 누가 주체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네. 그때 조금 이슈가 다를 때마다 조금 이게 좀 같은 데서 나왔다는 정책들보다는 조금씩 조금 다른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말 정말 공감하는데 정부가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될 텐데 지금 너무 이슈가 터진 게 많아가지고 수습하는데 급한 것 같아요. 뭐 오늘도 김상조 정책실장님 사임했거든요. 네. 네, 그렇고 지금도 또 LH공사 사건 터진 것도 계속 좀 후속 수사다 하다 보니까 계속 연일 뭐 새로운 것들이 발표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신뢰감의 상실인 것 같아요. 네. 이러니까 지금 그동안은 믿었던 사람들이 한번 실수하게 되면 거봐. 얘네들은 원래 이래. 이렇게 신뢰감이 떨어져 버리게 되면 아무리 이제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게 패닉바잉일 거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게끔 만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부에서 좀 저도 실수하지 않기를 좀 간절히 바라면서 조금 이제 좀 제대로 된 좀 확실한 좀 어떻게 보면 공급에 대한 사인이라든지 공급에 대한 안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판교 분양 그때도 그랬었지만 이제 그때 이제 2000년도 중반 때 검단 또 분양한다면서 굉장히 또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는 왜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검단이 갑자기 이슈가 없었던 지역에서. 그때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사실상 검단이 많이 오른 게 아니라요. 예. 검단 주변에 흔히 말하는 우리 투자 세력들이 그러니까 호재잖아요. 호재죠. 그러니까 호재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서
단기간 가격이 좀 많이 올랐었는데 네. 사실상 그 이후에 진행이 제대로 안 되면서 분위기가 확 가라앉았던 약간 좀 비운의 네. 지역이었기도 하죠. 그러니까 좀 웃긴 게 뭐냐면 그때 나왔던 검단 신도시가 10년이 지난 그 다음에 분양을 했으니까 야. 그러니까 이게 미래를 그래서 함부로 예측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네.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도 사실상 지난장에 급등을 그 공급을 확대를 하는 어떤 대상으로서 검단 신도시를 발표를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도 많은 분들이 그때 맨날 얘기했던 게 강남 대체 신도시였어요. 맞아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어이가 없어했죠. 네. 검단이 강남 대체 신도시라고 네. 했는데 물론 이제 그 지역을 폄하하려고 하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이 이제 검단 신도시 있는 주변이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원당지구, 네. 그 다음에 무슨 불로지구, 네. 뭐 이런 동네가 있었죠. 마전 이런 데 있었잖아요. 제가 기억이 나는 아주 재밌는 일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검단 신도시 발표 나고 난 다음에 네.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삼남 아이다스빌? 맞아요. 나 기억나. 그게 분양이 네. 잘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네. 검단 신도시 발표 때문에 네. 그 분양 그 모델하우스 모델 현장이 그 난리가 났던 경험이 있어요. 초토화가 됐었어요. 저 네. 처음 봤어요. 나도 뉴스테이블에서. 그 자리에 제가 한번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진짜.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그 포레스트 검프처럼 역사의 현장마다 딱딱 사진 찍으면 부령님이 계셨던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제가 살고 있던 동네가 조금 가까 멀지가 않아서 네. 제가 그때 갔었는데 그건 그냥 뭐 제가 그때 네.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구경 간 거예요. 네네. 구경 갔었는데 네. 진짜 그래서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그때 야 사람들이라는 게 이게 좀 표현이 좀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어떤 이 호재성, 단발성 이런 거에 너무 많이 흔들리는구나. 검단 신도시가 앞으로 지어지려면 그때는 이제 그 이후에 그 금융위기가 올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도 저도 앞으로 지어지려면 한참 있는데라고 한참 남았는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때 막 거기 들어가서 막 난리가 났었죠. 네. 사실상 지금은 검단 신도시가 많이 바뀌면서 엄청 좋아진 동네가 됐지만 제일 큰 뭐 신도시 중에 하나니까. 그때는 사실상 조금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지역 중에 하나였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구나. 근데 그때 또 한번 느꼈던 게 그래서 단발성 호재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는 절대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또 다른 교훈을 얻었던 그런 장소이기도 했었죠 그때. 그러니까 진짜 2010년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호재나 터지면은 그냥 우르르 다 몰려갔어요. 그러니까 이유 불문하고 이게 진짜 언제 진행되고 언제 진도 나갈지도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다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10년 이후에 부령님이 본격적으로 활동하시면서 그런 단발성 호재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경고 이런 것들을 좀 주시면서 많은 분들이 좀 지적인 수준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렇긴 한데 아직도 조금 이 단발성 호재에 너무 집중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걱정이긴 해요. 네. 아무튼 뭐 GTX 호재 가지고 그때도 GTX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2010년도 이전부터 GTX가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나오고 저는 제일 황당한 게 뭐냐면은 그때도 그 서부 면허 시험장 그때부터 옮긴다 그랬었거든요. 아직도 안 옮겼잖아요. 네. 그리고 태릉 골프장 그때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늘 그런 것들 어떻게 단발성 호재들. 그러니까 되게 웃겼던 게 그 GTX A 같은 경우가 제일 먼저 나왔었잖아요. GTX A가 나왔던 당시 그 시점도 그때 그 당시 상승장 후반부 중후반부였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도 그때 GTX 호재 때문에 그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토당동 그 대곡역 주변에 있는 옛날에 그 능곡이라고 불렀던 그 되게 안 좋았던 좀 능곡 뉴타운 능곡 뉴타운 있는데 거기가 그때부터 들썩거렸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그때 시기를 좀 잘 못 맞췄던 분들은 지금 굉장히 장기 투자를 하셨던 분 10년 이상 걸렸죠. 그렇죠. 그 이후 비자발적 장기 투자. 장기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있고 그때 조금 그렇게 미리 들어가셨던 분들은 또 그때 뭐 견디지 못하고 또 팔고 나오셨던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호재라고 하는 부분을 잘 판단하셔야 돼요. 이 기간이라든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너무 웃긴 게 뭐냐면 그렇게 뜨게 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검단 주변에 기존 아파트들이 올라간 것들처럼 그 토당동에 있던 나홀로 아파트들도 되게 많이 올랐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나홀로 아파트였었기 때문에 그 호재가 다 빠진 다음부터는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보다 또 덜 올라요. 또 한 달 오를 동안에 또 미리 올랐던 것들이 또 빠지기도 하고 막. 그래서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발성 호재에 대해서는 이게 정말 뭐 단타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정말 이게 좀 오랫동안 투자하실 분들한테는 되게 조심해야 될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좀 뭐 리스크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네요. 이렇게 해서 제가 1부 여기까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말씀드렸고 최근에 있었던 공시지가 상승하고 지금 하반기 시장 과거 사례랑 좀 말씀을 드렸고요. 2부에서는 제가 이제 궁금한 것도 이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 쪽 외곽 지역과 인천이 많이 오르고 있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실제 이번 주에 압도적으로 시상승 1등을 한 지역이 인천의 4개 지역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인천이 이렇게 226개 시군구 중에서 1등한 사례가 거의 막 없었거든요. 과거 사례에서도. 최근에 인천이 이렇게 좀 뜨게 되는 좀 이유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이 얘기도 좀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서울시장 후보들이 나오셨는데 네. 그 서울시장 당선 이후의 시장들도 조금 예측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럼 입에서 뵐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